나이 60 훌쩍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큰아들이 있고 아들 한 명만 남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남은 아들 하나마저도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뭔지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이렇게 망쳐놓네요. 남편과 낳은 첫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남편이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들은 피부 발진과 함께 고열에 시달렸고 저희는 수두에 걸린 줄만 알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가던 병원에서도 수두라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었죠. 그런데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아무리 병원에 입원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죠. 그러자 큰 병원에서는 지금 수두에 걸린 건 맞는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한 것 같다며 조금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니 그동안 낫지 않았던 수두가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겨우 한시름 놓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아들의 몸에 멍이 한가득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놀러를 나갔다 오기만 하면 온몸에 멍자국이 크게 서너 개는 생겨서 남편과 저는 아들이 어디 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알고 아들에게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 멍이 자기도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 아들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백혈병 초기라며 아들이 멍이 자주 생기거나 코피를 자주 흘리던 게 언제쯤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굳어진 얼굴로 일단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는 게 너무 빠르다며 검사 결과를 보니 급성으로 판정되어 아들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된 둘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첫째 아들 옆에, 남편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거냐며 집에 가고 싶다고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큰 병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과 제 골수가 맞는지 검사해 보았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런 수술을 시키기엔 너무 어려서 한참을 뒤로 밀어놓았는데 갈수록 말라가는 첫째를 보자 둘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아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골수 기부자를 기다리는데 기적같이 아들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쁜 마음에 드디어 아들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수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모세포를 죽이고 이식자분의 골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수술 3일 전 골수 이식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이미 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멈출 수가 없었고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저희 아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분을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분은 마음을 다시 바꾸지 않았고 다른 이식자를 찾아볼 틈도 없이 아들은 수술 예정일에서 딱 일주일을 더 살다가 집으로 와서 자기 침대에서 잠자듯이 숨을 거뒀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세상을 떠날까 노심초사하며 남편과 저는 밤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동화책 읽기도 해주고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도 다 낳아서 태어난 거 아니냐며 그 다음 주에 놀이동산에 가자는 말을 할 때에는 남편과 저는
꼭 그러자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밤 저희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뜨고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지면서 아침부터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건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랐던가 봅니다. 도저히 아들의 장례식을 버텨낼 자신이 없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첫째가 아파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하나 남은 아들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둘째가 해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둘째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면 매번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애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서 반에서 점점 겉돌게 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가 둘째를 위해서 하는 일이랍시고 했던 게 결국 둘째를 망치는 일이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둘째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지 않고 그 나이에 맞춰서 용돈을 주고 옷도 사치가 심한 것들은 최대한 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이 잘 살고 이 정도 해줄 능력은 되는데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냐며 둘째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턱턱 내주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된다면서 계속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하라고 하며 아들을 훈육하기는커녕 감싸 돌기만 하니 갈수록 버릇만 나빠져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막아봤자 매번 남편이 다 해주니 아들은 사춘기가 왔을 무렵에는 남편의 말만 듣고 제 말은 무시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계속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까지 첫째에게 많이 못해준 것만큼 둘째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과 첫째가 아플 동안 둘째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 행동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고등학생이지만 남편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비싼 호텔을 잡아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공부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만큼 성적도 바닥을 기었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들이 대학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가 같이 있는데도 안 한 공부를 혼자 영국에 간다고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요. 남편은 그제서야 조금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아들에게 영국에 유학 가서 3년 안에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이제 집에서 주는 돈은 없을 거라고 못을 단단히 박아두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할 수 있으면 해보라지 하며 비아냥거렸을 테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조금 겁을 먹었는지 알겠다며 겨우겨우 3년 만에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놀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저기 여자들이랑 친구들이랑 파티하며 놀다가 3년째가 되어서야 겨우 허겁지겁 준비해서 어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들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영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군대는 다녀와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군대는 정말 싫다며 거부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밉보이면 경제적 지원이 언제든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채 결국엔 꼬리를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들은 결국에 군대를 다녀왔고 조금은 정신을 차렸을까 기대도 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멋대로 취업이 안 되면 아버지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런 공장 같은 걸 운영하는 일은 없어 보여서 싫다고 남편 앞에서 멋대로 내뱉었었죠.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 제대로 일을 배우고 해봤으면 싶었는지 아들을 데리고 공장을 비롯해서 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그래도 곧잘 이해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자 2년 정도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은퇴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의 횡포는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오래 일하던 직원들마저
아들에게 학을 떼고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매번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여자며 친구들이며 불러들여 근무 시간에도 술을 퍼마시면서 회사 돈으로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격리부에는 알아서 메꾸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랬다고 하니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가 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퇴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은 도저히 미래가 없다면서 저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공장을 물려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장을 모두 팔아넘기고 남은 돈의 대부분을 일하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다른 경영자에게 싸게 회사를 넘기는 대신에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까지 부탁하셨었죠. 단 한 사람 아들만 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저희를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돈을 달라고 드러누웠지만 저희도 지지 않고 정신 차리기 전까지 우리도 아들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나가서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에 와서 때를 써도 저희가 꿈쩍도 안 차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근처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2년 동안 배운 걸 완전히 잊어먹지는 않았는지 일은 곧잘해서 승진은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조금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어찌나 성품이 고든지 저희 아들에게는 과분할 만큼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일도 꽤나 번듯한 곳에서 하고 있었었죠. 그런 여자분이 왜 저희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신혼집이며 결혼식장이며 잡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이 생기자 책임감도 생겼는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스카웃 받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려나 했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남편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산소호흡기만 떼면 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이를 잃은 이후로 혹시나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아들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미 장기기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뜻을 받들어 남편의 장기기증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이 뇌사 판정을 받자마자 빠르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니 남편의 재산을 아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가정에 있는 아들을 배려해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와 손녀는 저를 자주 찾아주는 덕에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남편이 준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쓴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알 필요 없으니 돈이나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저도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2번 정도 말아먹었다면서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테니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실패했으면서 3번째라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못 빌려주겠다고 하자 그 다음 날에는 며느리까지 찾아와서 제발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2손 2발 다 들고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남아있는 돈도 얼마 없다는 계산이 선 건지 아들은 그 이후로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은 돈의 대부분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준 거라 날이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니 아들은 연락하지 말라며 아들에게 주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냐면서 어차피 제가 죽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올 돈이었으니 조금 일찍 준 셈 치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했지만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럼
이제 죽으면 되겠다. 아들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아들에게 준 돈을 모두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써놓은 차용증을 꺼내서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차용증에 각서까지 쓰면서도 그 내용을 대충 읽고 넘겨버려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각서의 내용에는 제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조기 상환을 시작하거나 저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게 되자 아들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면 그 집을 팔고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절로 나서 그 집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각서에 쓰인 조항 중에 하나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나오니 저로서는 별 수 없이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죠. 애초에 아들의 집에서 극진한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었지만 저에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니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훨씬 힘도 약해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밀치면 밀치는 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손녀도 저를 자기 아래로 보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오금이 저려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 어디 멀리 산골짜기에 두고 오면 여기까지 못 찾아오지 않겠냐면서 아니면 어디 연락도 안 되는 해외에 놀러가는 척하면서 저를 두고 오자는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어미를 고려장까지 할 생각을 하더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어디 놀러가고 싶으신 곳 없냐며 자기도 휴가 내서 어디 해외라도 다녀오자고 하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오는 동남아의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즐거운 척 신나는 척하면서 아들네 몰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예상처럼 밤에 제가 잠이 든 사이에 제 옷까지 몇 개를 남겨두고 제 짐을 홀랑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엔 제 여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아들이 지져볼 짐에는 유효기간이 다 지난 여권을 넣어놓고 진짜 여권은 베개 밑에 돈 몇 푼과 함께 숨겨놓았습니다. 제가 잠들 때 음식에다 수면제라도 탄 건지 너무 깊이 잠들어 아들이 도망치는 소리도 듣지 못해서 아침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헐레벌떡 베개 밑을 살펴보니 다행히 제가 숨겨둔 것들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를 갈며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노인을 해외로 버리고 온 죄를 묻기 위함이었죠. 아들은 고소장이 날아온 것을 보고 뒤늦게 제가 한국에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와 함께 전화며 메시지며 수백 통씩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답이 없자 아들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보호시설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고 저를 학대한 혐의를 가진 아들이 절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덕분에 소송을 걸어서 증여했던 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 중에도 한 번도 법정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우습던지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작당을 했으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바란다는 말이 어떻게 법정에서 처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해외에 두고 온 죄는 집행유예를 받아 잡혀가지는 않은 게 조금 억울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해서 저에게 연락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준 돈이 없으면 사업이고 집안이고 다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고 뭐고 가족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더 이상의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이 저에게 용서를 비는데 참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잘못했다는 말을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아들을 보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하면서 세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아직도 사치 부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며느리의 씀씀이를 감당한다고 아들은 허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렇게라도 당해봐야 돈이 귀한 줄 알고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을 테니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지방으로 내려와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네요. 가끔씩 아들에게서 돈을 빌려줄 수 없겠냐며 자기도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자기의 처지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문자 메시지가 종종 오는데 일절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자가 제 일상의 흠이라면 흠이네요. 남은 재산도 제가 죽으면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적어 놓았으니 아들에게는 아주 적은 유류분 정도만 가겠네요. 그 정도는 엄마로서 해주는 마지막 정으로 따로 다른 조치는 취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언젠가 남편과 첫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동안 어땠는지 이야기나 나누고 싶네요.